화학과에서 하버드에서 막 오신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화학과에서. 그분의 영어 발음만 듣고도 깜짝 놀랐었는데. 응? 왜 그 있잖아. 내가 옛날 중학교 때 뭐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알루미늄. 이거 말을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이거 하버드에서 막 오신 교수님이 수업하는데 유기학 선생님이었고 유기학 교수님이었거든요. 이거 유기학 학생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룸놈 얼루미넘 이거거든요. 그래서 얼루미넘 알루미늄 아니야. 알루미늄 아니고 얼룸놈 이거 하는데 애들이 그 영어 발음만 그렇게 들어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근데 불어 발음을 해주시면 재밌겠네요. 예를 들면 뭐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어 이거? 저는 기억나는데 말을 망수 뭐 이렇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면 맥니시움 와. 맥니시움 마그네슘. 마그네슘 아니고요 맥니시움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맥니시움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하여튼 영어로도 그렇게 새롭게 발음 들으면 재밌는데 불어는 좀 더 재밌었겠죠. 영국식 영어가 아니요 하버드니까 미국이니까 그냥 영어죠 뭐 그냥 영어. 저렇게 읽는 거. 왜 그냥 영어. 언니가 영어 점수가 아 진짜로요? 건이가 영어. 영어 잘해요. 영어 마스터. 야 대단한데요? 영어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영어 잘하는 거 맞아요. 멋져. 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져. 그래? 근데 둘이 동문이네? 둘이 동문이네. 둘이 동문이네. 이제 하버드 보이즈. 자, 보자. 자, 아까 그 정상파가 열린 현에서 닫힌 현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디다 써먹느냐? 하기 전에 잠시 이 드브로이란 양반의 업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앞서서 광량자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광전효과 얘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광전효과는 했다고 치고 그 광량자가 바로 빛을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에 무엇이 있음, 바로 입자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광전효과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이 플랑크의 양자과설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자과설을 써놓으면 E는 H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내가 이거 막 외우라고 했었지. 기억나죠? 네. 더더군다나 특히 여기서 아주 많이 쓰이는 논리 중에 하나가 요 P가 뭐라 그랬어요? P가 무슨 물리량이라고 그랬어요? 운동량이라고 했죠? 그 운동량이 광량자에선 요런 꼴로 나타난다. 이 얘기도 했었고요. 네. 기억나죠? 네. 자, 근데 사실 빛은 우리의 고전 역학적으로는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빛은 파동이 가질 수 있는 뭐 굴절, 회절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빛은 고전 역학적으로 파동으로 그냥 규정이 됐었던 건데 그게 그 19세기 말부터 나오는 몇몇 실험 결과들에서 입자성도 있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 중에 뭐 한두 개를 지금 우리가 본 거고. 그러면 그거를 본 프랑스의 어떤 귀족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냐는 거죠. 그럼 반대는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 그럼 반대라는 게 뭐냐? 바로 고전적으로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에 파동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전혀 발견을 못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고 보면 맨날 봤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빛에서 입자성을 발견하듯 입자에서 파동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다 보니 이제 그 사이에 뭐 아주 지난한 계산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따라할 수는 없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요겁니다. 아니야 다시 요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P는 그 입자의 운동량입니다.
그런데 그 입자의 선 운동량으로부터 그 입자의 파동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수리적으로 보여줬고요. 그 입자의 파동성을 이름을 붙여 물질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동에서 입자성을 발견하듯 입자에서 파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매터웨이브, 우리말로는 물질파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아시다시피 선운동량은 또 다른 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더 간단히 선운동량은 또 뭐 더 가장 기본적인 수식 바로 m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벡터라서 뭐 이렇게 방향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크기만 표현을 하면 질량의 속력을 곱한 것으로 운동량의 크기를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역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드브로이 물질파 수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수식도 광량자 양자가설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식을 외워야 이걸 내가 원할 때 뽑아서 쓸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던 게 겸사겸사 쓸 때가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라고.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이 어디서 빛을 보게 되냐면 바로 보어 모델. 보어 모델. 자, 보어 모델은 어떻게 그 수소 원자 모델을 가정을 하냐면 자, 이게 플러스라고 쓴 게 뭐겠어요? 바로 원자 핵이겠죠. 이 핵에 어떤 원 궤도가 있고 그 궤도 위에 짜자자잔. 자, 얘는 누구겠어요? 전자. 보이시죠? 요놈의 전자가 여기에서 브앵글 등소크 원 운동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핵에서 전자까지 이 거리 이거를 Rn이라고 하고 궤도 반지름이 되겠으며 이때 이 녀석의 접선 속력은 V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라는 것이 바로 보어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핵 주변에 전자가 뱅글뱅글 돌까요? 돌았다는 문제가 발생을. 아, 뭐라고요? 돌았다고 뭐요? 그러니까 진짜 전자 핵 주변에 돌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그 누구였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그 누구 모델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구 모델에서 뭐 러더퍼드. 우리 사이버 우유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요? 멋진 걸요, 우리 사이버 우유? 저번 선생님의 수업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저기 학교에서 사이버 우역인 건 다 알아요? 그런 별명은 안 퍼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알겠습니다. 4학년 때 이러지 마 제발. 4학년 때 1년 못해야 된다고 1년만 이러지 마 제발. 옛날에는 우혁이가 내가 막 사이버 우혁이라고 그러면 되게 화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해져서 화는 안 내네요.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렇죠. 재밌어. 그래서 그만큼 우혁이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멋져요. 알겠습니다. 네. 혼날 수 없게 한번 그냥 줌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열심히 붙어가지고. 그러고 보니 그 별명을 내가 붙인 거예요? 내가 붙인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 맞다. 누가 제 중명을 사이버 욕으로 바꾼 다음에 맞다. 줌에서 이름을 맞아 누가 바꿔가지고 사이버 우역. 민수? 아유, 재밌네요.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전자의 물질파 방금 했던 얘기 마무리하면 핵이 전자 주변을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엄밀하게는 모른다가 답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과 전자처럼 저렇게 마이크로한 애들은 사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사실 안 보이기 때문에
저기서 핵 주변에서 전자가 뛰어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핵 주변의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그 수리적으로 증명한 내용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불확정성 원리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여하튼 이런 가정 속에서 이때 이런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봅시다. 그 전자의 물질파가 바로 원궤도 위에서 정상파를 이룬다. 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우선 첫 번째 1. 전자의 물질파.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램다라 쓰고 m e v 분의 h. 자, 그래서 me라고 쓴 건 당연히 누구 질량이겠어요? 전자 질량이겠죠. 그러면 그 전자의 질량도 알려져 있고 지금 접선 속력을 v라고 했으니까 요런 꼴로 이 전자의 물질파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물질파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기나 보죠. 이렇게. 그런데 그 물질파가 어디서? 원궤도에서. 그럼 원궤도는 아까 생각해 보시면 열린 현이에요, 닫힌 현이에요? 닫힌 현이죠. 그럼 닫힌 현에서의 정상파 형성 조건, 그 파장 길이의 자연수배.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닫힌 현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조건, 바로 L은 파장의 자연수배. 이때는 1, 2, 3. 이때 이 L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2파이 R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2파이 R은 뭐겠어요? 바로 더더덜도 말고 이건 일종의 원주 길이죠. 원궤도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2파이 곱하면 원주 길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요 램다 자리에다가 뭘 넣고요? 얘를 넣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2파이 R에는 MEVHN. 됐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때 편의상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아까 H가 무슨 상수라고 했죠? 플랑크 상수라고 했죠. 그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눠요. 그걸 관습적으로 이렇게 H바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인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도 저 플랑크 상수에 그 뭐시냐 2파이를 나눈 값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와서 그걸 줄여가지고 H바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알겠죠? 오, 그러면 이때 아까 M이 뭐라고 했죠? 질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V가 뭐라고 그랬어요? 접선 속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R이 뭐냐면 저기에 있는 궤도 반지름이라고 했거든요. 질량에다가 속력에다가 반지름을 곱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가군동량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 모델에서 전자가 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 때 그 전자의 가군동량 크기가 뭐로 표현된다? 무스그 어떤 상수의
자연수 배로 표현된다 라는 원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보어의 각운동량 양자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각운동량 양자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권이 살짝 기절했죠. 살짝 나가긴 한 것 같은데. 진짜로요? 다 듣긴 했어요. 진짜로요? 권 힘내주세요. 그래. 그래. 이게 아까 그 우영이가 뭐 러더포드 모델 뭐 어떻게 얘기했었죠. 네. 그거하고 이제 무슨 관계냐?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4. 자, 러더포드 모델을 뭐라고 부르냐면 플래네터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플래네타리 모델. 자, 그래서 플래네타리 모델 이게 뭐냐? 자, 자, 딱 보시다시피 뭐하고 뭐 그린 거냐면 핵하고 전자. 자, 핵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러더포드라고 하는 양반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예요? 원자핵. 원자핵 발견했죠. 원자핵을 발견했으니까 이 양반 얘기를 할 때는 핵을 꼭 그려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전자는 또 누가 발견했어요? 달턴은 원자설이고요. 톰슨. 전자는 톰슨 발견이죠. 톰슨. 기억이 되네. 그럼 톰슨과 러더포드의 관계는 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박사과정 학생과 그 다음에 지도교수 사이의 관계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러더포드는 원자 모듈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핵이 태양 같은 거고요. 전자가 지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가 그 태양의 중력장에 잡혀가지고는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자가 핵에 묶여가지고는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에 따라서 전자는 모든 전자궤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낮으면 핵에 가까운 궤도를 돌 거고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크면 핵에서 먼 궤도를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속 원운동을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플래니터리 모델에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아까 원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했죠? 가속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자는 뭘 띠는 입자예요? 전하를 띠는 입자죠. 전하를 띠는 입자가 가속운동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부를 뭐로 바꾼다고요? 빛으로 바꿔가지고는 외부로 방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그래서 뱅글뱅글 돌면 접선 방향으로다가 샥 hν, 샥 hν 이렇게 외부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속 운동을 하는 전자는 일부의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외부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로 방출하면 저 전자의 궤도는 점점 핵에서 멀어지겠어요? 점점 핵에서 가까워지겠어요? 핵에 점점 가까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자는 핵에 가까워지고 종국에는 들이받겠죠. 그리고 핵과 전자가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중성자로 소멸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핵이랑 전자가 중성자인데. 예, 핵하고 전자가 만나면 중성자가 되죠. 핵에 뭐 있어요? 양성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하고 만나서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전자가 핵에 들러붙어 버리면 원자번호 하나씩 작아지겠지 막. 그럼 기존에 있던 핵이 막 다른 핵으로 막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분자나 원자들은 막수 시시각각 핵 반응을 해 안 해? 네, 사실 시시각각 핵 반응 같은 것까지 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러더포드의 모델을 생각을 하면 시시각각 핵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러더포드의 모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보호 모델에서 각운동량 양자화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에이. 자 그러면 러더포드 모델이 한 게 플래니터리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보호 모델을 통한 보완.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원궤도 내 전자의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원래 이 수식이었고 이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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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였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다가 그 전자의 정상파가 그 원궤도 내에서 뭐를 이룬다고요? 정상파를 이룬다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전사의 물질파가 즉 1번하고 2번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연결이 돼서.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정상파에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정상파에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잘 지켜진다고 했죠? 왜? 왜 정상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잘 지켜져요? 바로 스탠딩 헤이스니까요. 어디 안 가니까요. 어느 영역에 갇혀 있다고 했죠. 어느 영역에 갇혀 있으니 에너지도 갇혀 있겠죠.
그러니까 원 궤도 내에 정상파를 이루면 원 궤도 내에 에너지가 갇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전자처럼 전하를 띠는 애가 가속 운동을 하면 그 뭐냐면 비대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되는데 그게 정상파를 이루게 되면 그 에너지가 도망가지 못하고 그 궤도 내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핵의 안정성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호 모델을 통해서 핵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보호 모델과 정상파 이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그 문제로도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어디 갔냐? 자, 그 다음 해볼게. 91페이지에 4.3 91페이지 4.3 보이세요? 91페이지 4.3 리드라는 테크닉이에요. 리드라는 테크닉이 소개되는 일반학 책이 거의 없거든요. 오직 옥스토비 책에서만 리드가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또 학교 선생님이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뭐 책에 나오니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4.3 깜짝아. 그 질문이 있는데. 어. 전자가 방출한 전자기파가 물질파로서 궤도내에서 정상파를 형성하는 것인가요?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그 러더포드에서 문제가 됐었던 전자가 방출하는 전자기파가 그 전자의 물질파랑 같은 거고 걔가 궤도내에서 정상파를 형성하는 건가요? 네. 빠져나가지 않는 거겠죠. 뭐 그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에너지 형태로도 빠져나가지 않으니 물질적으로 그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겠죠. 그러니까 그럼 에너지적으로 보낸다는 게 이게 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에너지가 이제 전자기파로 빠져나갔으니까 운동을 미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는 작아질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그 궤도에서 계속 돌 수 있는 거죠? 돌지 못하고 궤도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만약에 에너지가 방출되면. 그런데 그럼 이 회전으로 치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상파로서 이게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얘가 그 원래 궤도로 돌 수 있는 걸 설명할 수 있는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궤도 반지름도 보존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파를 방출하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요? 예? 그게 아니라 물질파를 방출하는데 걔가 정상파를 형성하면 그 전자 자체 물질파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 방출이 아니라 물질파는 방출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물질의 속성을 파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물질의 속성이 파동적으로 표현된 건데 네. 그 정상파가 그러니까 그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룬다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그 가속 운동을 해도 비대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체 전자를 입자적으로 보지 않고 뭔가 파동적으로 봤을 때 전자 자체를 의미하는 물질파가 그렇죠. 형성하니까. 그렇죠. 네. 되다. 좋아.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물질파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 물질파가 진짜로 어떤 알갱이가 갑자기 뿅 변해가지고 넘실넘실 파동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대상은 그대로인데 이 대상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 이거죠. 문학 작품도 원래 그 뭐냐면은 그 나라 언어로 썼을 때 그때 맛이 있죠. 그런데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번역 역시 하나의 문학이라고 하죠. 번역을 해서 다른 나라 말로 바꾸면 그 문학 작품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때로는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고요. 즉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을 이런 언어로 표현했을 때 저런 언어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전자는 전자예요.
그러면 전자는 입자일까요? 전자는 파동일까요? 자, 잘 봐요. 우여기가 있잖아요. 네. 우여기는 우여일까요? 사이버 우여일까요? 저는 우혁이죠. 잘 봐요. 우역은 네. 우역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우역을 사이버 우역으로 표현할 때 그 우역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의미들이 있죠. 뭐냐면 우역과 우리의 추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추억. 그리고 수줍어하는 우역에 대한 따뜻한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런 것 또한 우역의 하나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역은 우역인데 그냥 홍우혁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역과 사이버 우역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가져오는 정보들이 다르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자는 전자예요. 전자는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즉 우역은 홍우역일까요? 사이버 우역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역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그걸 언어를 달리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원하는 만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전자일 뿐이에요. 전자는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전자를 입자성으로 따지면 거기서 얻어내는 정보가 있듯 파동의 언어로 표현하면 얻어내는 정보가 있겠죠. 그걸 물질파라고 하는 거지. 전자가 이렇게 뚜시 있다가 물질파하면 갑자기 넘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해볼 게 4.3의 리드라는 테크닉인데, 자 리드는 low 에너지 일렉트론 디프랙션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예요. 로우 에너지 일렉트론 디프랙션.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저에너지 전자 회절 쓰면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할 때 쓰는 녀석이냐면 운동 에너지가 작은 전자 다발을, 이게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크면 안 돼요. 그죠? 크면 안 돼. 크면 영 다른 게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작은 전자 뭉치를 물질, 근데 이 물질도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보통 금속이에요. 금속 표면이에요. 에 던집니다.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패턴으로부터 그 물질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리드라는 테크닉은 운동 에너지가 작아야 되고 금속 표면에 대한 분석을 하는 테크닉이에요. 아시겠죠? 뭐 다른 데도 써먹을 수는 있는데 가장 잘 잘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속 표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왜 저렇게 저에너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속 표면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하는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이 있겠죠. 실험 과정. 요 실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끝났어요. 오늘 끝났네요. 네?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뭔가 혹시 10분 컷 가능하죠? 네. 시험 과정 10분 컷. 이게 문제를 막 풀고 해야 돼가지고. 아니면 리드는 네.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네.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리드 강의를 보고 메이크업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리티는 저거 하고 좀 있으면 끝나는 거. 네, 그래서 리드를 하면 듀얼리티가 끝입니다. 듀얼리티가 끝이어서 그 다음에 아니지 이게 이 리드는 이걸로 마치고요. 한 개가 더 있어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거든요. 불확정성 원리가 있어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는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말씀드리고 그 뭐냐면 해주시면 되고 강의를 올리려면 여러분 연락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이 하나에다가 연락처가 있어야 되니까 연락처부터 받도록 합시다. 제가 드릴까요? 있어요? 예. 카톡으로 애들 전화번호 좀 나한테 좀 보내줘요. 전화번호 그냥 여기 다 적어가지고 아.